우리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관련 내용 정리하면서 보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소득금액의 요건, 생계 요건은 갖춰야 되고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하시면 되겠고요. 지출자 범위는 직계존속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 관련될 때는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항목입니다.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이런 부분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초중 고등학교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교복 구입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1인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관련해서 1인당 900만 원까지,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합쳐서 15%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는데 우리 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비 중에 든든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방법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교육비 관련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을 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고요.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서 교육비 납부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 내갖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서 소득이 생기면서 자기가 상환하죠. 자기 교육비를. 자기가 상환하는데 자기는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국세청에서 그 제도를 바꾼 부분입니다. 17년도부터 변경을 했는데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봐서 공제를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 과거에 받았는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은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갈 때 초과되는 이자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거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17년도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아버지가 못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예 간소화 자료에 아예 자료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액은 직계 비속 등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조금 보시면 17년도부터 직계 비속 명의로 듣는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제는 못 받는다라는 거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직계 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거주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적용이 된다. 근데 본인이 본인 대출 받아갖고 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소화 자료에서 이 자료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청서를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17년 1월 1일 이후
학생인 본인이 듣는 학자금 등 상환 시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표로 정리를 해보면 17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고 부친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 이후에 학자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소득자가 부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세액공제가 부친이 근로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를 적용 못했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 부분은 적용 안 되고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이 상환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전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도가 있잖아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전액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세청 해석으로 보면 이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40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하고요. 나머지 60만 원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로 받아서 납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등록금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로 40조회에서 소득공제자 아버지가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본인이 납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 연도에 가서 학자금 대출 어떻게 하죠? 상환 금액을 조회해 갖고 소득자는 누가 하느냐? 대출자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여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제공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대학 교육비 납입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 금액을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상환 금액에 대한 자료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근로자 본인 학자금을 대출받아 갖고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확인서 받아서 신청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 수업료, 입학금, 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락금,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관련되는 거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재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급식비, 우유급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초중 고등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교과서 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체육복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체육복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 50만 원 한도 적용되는 규정이 또 하나 있었죠. 의료비에 대해서 안경 구입했을 때 50만 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체험학습비 한도가 1인당 30만 원입니다. 체험학습비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다. 교재비는 개별적으로 산 건 안 되고요. 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됩니다. 학교에서. 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기술장관 고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본인은 듣는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게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대출 금액의 상환 연체로 추가되는 금액,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연체해서 추가되는 거 있죠. 연체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외교육비에 대한 부분 적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근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부모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따라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러기 부모 같은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고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 유학 나갔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출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재학 중에 선납 교육비 9월이나 잉여 8월분 뭐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출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 지금 고3인 학생들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금 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대학생이 된 때로 갑니다.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한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차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은 교육비 중에 이 장학금을 차감한 교육비를 세액 공제 금액으로 해서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비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에 대한 자가 진단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자가 진단표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 근로소득이 있느냐 있다라고 했을 때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교육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학자금 대출 받았냐? 맞다. 본인 명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교육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대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냐 맞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학자금 상환액이다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가진단표 만들어놨는데 이 자가진단표 앞에서 쭉 나오고 있지만 뭐 이 내용으로 완벽하게 다 해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나이, 생계 부분에서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28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의 저자주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가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세법 34조 2항 1호 기부금, 소득세법 34조 3항 제1호 기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과거의 법정 지정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부금 범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는 동일하게 법정 지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면 소득금액의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하면서 세액공제율 15%,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관련해서 종교단체자, 종교단체 외냐에 따라서 소득금액의 30%, 10%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한도가 증가됐죠. 5% 범위만큼 20%와 35% 범위로 5%만큼 증가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거 당연히 연령, 소득금액, 생계 요건 없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령의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출자별 세액공제 여부가 되겠는데, 기부금은 우리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건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했을 때는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법정하고 지정만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의 관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사업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종류별 2월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와 관련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법정이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부분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한도 계산에서 초과됐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도 내의 금액은 어떻게 되죠? 한도 내의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세액공제를 해야 됩니다. 15%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또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 번 중복해서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내의 금액은 세액공제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월 공제로 넘어가는데,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가야 되는데, 세액공제로 가보니까 산출세액이 작아서 적용을 못 받더라.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순서는 순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지급 기부금보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하겠다.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과거에는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부터 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빠른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입선출법 빠른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부금 2월 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는 거지, 기부하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는 하시는 분들이 한도 초과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법상에서는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기부할 때마다 한도 초과가 나오면 과거 2월 기부금은 어떻게 되죠? 당해연도부터 먼저 공제를 하면 여유가 있어야 과거 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과거 게 계속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기부금 2월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해준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취지가 쇠퇴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당해연도에 공제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당해연도 거를 하겠다. 당해연도 거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없다? 그럼 그건 2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기간에 실효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2월 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적용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 줍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기부금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어떤 게 법정이고 지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보게 되면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내용이 나옵니다. 유형, 코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요 금액을 확인해야만이 기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단체별로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하시고 나면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돼요. 받아보시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금액이 됩니다. 2월 기부금은 어떻게 되냐?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해 준다라고 있죠. 그 2월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하단 부분에 가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2월 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요 정보로 그러니까 2월 기부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2월 기부금 확인차 국세청이나 이런 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뭐냐면 기부금 명세서 보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를 출력을 하면 작년도 기부금 명세서 출력하면 기부금 2월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연도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2월 된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라는 부분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 됐으면 그 금액이 다음 연도로 바로 2월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2월이 됐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합산신고를 5월 달에 해야 되겠죠. 합치게 되면 소득금액의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금액이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기다 보면 2월 기부금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2월 기부금 확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2월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연말정산 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다시 적용하고 2월 기부금을 확정한다라는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신 후에 그러니까 기부금 세액 공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되는 2월 기부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과 2월 된 기부금의 합계액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2월 된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2월 된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기부금 명세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준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죠. 특별소득 공제, 특별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 그 다음에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세액 공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특별소득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를 합친 금액이 13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3만 원보다 적다면 최소한 13만 원으로 가는 거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1번으로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액 계산 구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한도에 대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하죠.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공제액과 기부금 세액 공제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를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0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연금계좌 50만 원, 특별세액공제액이 150만 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0만 원, 정치자금 뭐 9만 909원이고요. 기부금 세액공제 150만 원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언론 보기에도 100만 원 전부 다 초과했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100만 원에서 공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하기 이전에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 정치자금 이 부분은 2월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연금계좌 이외에 뭡니까? 자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라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2월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월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면 돼요. 30만 원 공제하고 났는데 70만 원 남았죠? 그럼 150만 원 중에 7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전부 소멸하면 돼요. 근데 기부금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요? 150만 원 금액은 산출세액에 접근도 못 해봤죠. 이렇게 접근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2월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월 공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연금계좌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계좌 세액공제 50만 원 당연히 이것도 불공제 되겠죠. 불공제 되겠지만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납입 의제를 통해 갖고 자 2021년도에 50만 원 내가 연금저축세액공제 내가 적용 못 받았는데 이 금액을 2022년도에 연금사업자한테 전화해 갖고 자 이 부분을 2022년도에 납입한 걸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며 확인해서 요청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별로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그 교육비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안철이가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인데 23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비 세액 공제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대학생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학 전 아동이 1번이고 2번이 초중고등학교, 3번이 대학생, 4번이 본인, 5번이 공제 대상 아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부 본인에 대한 거 200만 원, 그 다음에 이미숙 없고요. 안영희 초, 중, 고등학교 2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적용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금 관련 탭이 있는데 기부금 입력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과 관련되는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양가족 쪽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부금이라고 나옵니다. 기부금이라고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부자 인적사항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기부금 조정에서 기부금 당해 연도 기부금과 2월 된 기부금을 반영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시는데 기부금 조정에 보시면 오른쪽에 공제 금액이라고 계산 금액이라고 있죠. 그죠?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쪽의 교육비와 기부금 탭에 나오는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마지막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전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명드렸던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실제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관련되는 부분
적용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